이보세요. 한국 대표님들 당신들 착각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당신네 나라는 그냥 우리가 던져주는 가스나 구걸해서 쓰고 시키는 대로 물건이나 만드는 에너지 노예일 뿐이에요. 어디서 감히 세계기구에 와서 사기를 칩니까? 파리 IAEA 회의실, 리처드 해밀턴 위원장이 한국의 보고서를 찢어발기며 침을 뱉듯 내뱉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국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경멸이 가득합니다. 바닷물로 가스를 만들어? 42조 원을 아껴? 차라리 당신들이 연금술사라고 주장하시지 그래요. 돈 몇 푼 구걸하려고 이런 쓰레기 같은 논문을 가져온 겁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세요. 역겨우니까. 그 순간 옆에 있던 일본 대표는 역시 한국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군요. 그리고는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고, 독일 대표는 이래서 근본 없는 나라랑은 회의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대놓고 조롱을 퍼붓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떨구던 한국 연구진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세계 에너지 권위자라는 작자들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무시하며 짓밟던 그 치욕적인 순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비웃던 한국의 그 낡은 지하실에서 전 세계 중동 국강들을 파산시키고 가스관을 통째로 섞게 만들 거대한 핵폭탄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만한 강대국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단숨에 뒤집어버린 그 충격적인 반전. 지금 그 문이 열립니다. 저는 박상옥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갈갈이 찢겨나간 보고서 조각들이 파리의 차가운 회의실 바닥을 뒹굴고 있습니다. 세계에너지위원회 IAEA의 의장 리처드 해밀턴이 뱉어낸 그 오물 같은 말들이 아직도 제 귓가를 때리고 있군요. 에너지 노예 주제에 감히 사기를 쳐? 그가 던진 그 한마디는 단순히 저라는 과학자 한 명을 모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자원빈국의 서름 속에서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땅을 원망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키워낸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하나하나 쫓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이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분노이자 결의입니다. 해밀턴, 당신은 이 종이가 그저 몇 장의 서류로 보이겠지 하지만 이 안에는 우리 연구원 7명이 지난 7년 동안 관악산 지하 1층 그 곰팡이 냄새나는 지옥에서 쏟아부은 피눈물이 박혀 있습니다. 당신들이 화려한 호텔에서 와인을 마실 때 우리 아이들은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나눠 먹으며 바닷물에 젖은 정극을 붙잡고 잠을 지새웠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박 교수, 정신 차려 미국. 에너지부가 12년을 매달리고도 두 손 두 발 다 든 일이야. 독일 막스 플랑크가 15년 동안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그 해수 직접 분해를 고작 한국의 대학 실험실에서 하겠다고? 그건 과학이 아니라 망상이야. 동료학자들의 냉소는 해밀턴의 조롱보다 더 아팠습니다. 지원금 신청서마다 실현 가능성 없음이라는 빨간 글씨가 적혀 돌아왔고 학교 측에서는 돈 안 되는 연구를 붙잡고 있다며 실험실을 비우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매년 에너지 수입을 위해 중동에 갖다 바치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2조 원입니다. 42조 원이라니요? 그 천문학적인 돈이 기름 한 방울 안 나온다는 그 가혹한 운명 때문에 매년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그 돈이면 우리 어르신들 병원비 걱정 안 하게 해드릴 수 있고 우리 자식들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시킬 수 있는 돈입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호화로운 궁전을 짓고 금으로 치장한 차를 몰 때 우리 부모님들은 겨울철 보일러 한번 마음 놓고 못 켜고 차가운 방에서 잠을 청하셔야 했습니다. 그 비참한 현실을 제 눈으로 보면서 과학자라는 놈이 어떻게 편한 길을 가겠습니까? 제 싸움은 서울대 302동 가장 구석진 지하 1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실험실이지 그곳은 비가 오면 벽면을 타고 물이 새어 들어오는 버려진 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휘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겨울이면 손가락이 얼어붙어 핀셋을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학생들은 그곳에 성지라고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독립의 성지 말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남들이 출근하기도 전인 새벽 5시에 창원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직접 바닷물을 떠오기 위해서였습니다. 20m짜리 파란색 플라스틱 통 2개. 그거 양손에 들고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제 모습은 영락 없는 노숙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옷에는 소금기가 하얗게 내려앉았고 몸에서는 짠내가 진동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바닷물이 금보다 귀한 가스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실험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닷물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 속에 섞인 소금기와 각종 불순물들은 저희가 만든 전극을 순식간에 녹여버렸습니다. 전극이 부식되어 검게 타버릴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도 안 됩니다. 전극이 30분도 못 버티고 녹아내렸습니다. 연구원의 절망 섞인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저희가 갈아 넣은 인생이 고작 30분 만에 시커먼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그 광경을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연구실 벽면 한가운데에 붙여둔 포스트잇을 보았습니다. 바다가 답이다. 네 글자였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3면의 바다가 우리를 죽이는 장벽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에너지의 보고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돈이 없어서 재료를 못 살 때는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말도 못하고 혼자 은행 창고에 앉아 서류를 쓰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내가 지금 내 가족의 미래를 걸고 도박을 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실험실에서 퀭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제자들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청춘을 바쳤고 저는 제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웠던 건 외부의 시선이었습니다. 한 대기업 이사가 저희 실험실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지하실의 열악한 환경을 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박 교수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근데 이런 고물상 같은 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미국 기술 라이선스나 받아오세요. 그게 애국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국 기술? 우리가 그들에게 매년 수천억 원의 로열티를 갖다 바치며 기술 노예로 사는 게 어떻게 애국입니까? 우리만의 기술, 우리만의 힘으로 일어서야 진짜 독립인 겁니다. 7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말려 죽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시작했던 연구원 중 한 명은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고 또 한 명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눈물로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들을 보내고 홀로 남은 실험실에서 저는 차가운 전극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느님, 왜 우리에게만 이토록 가혹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울음 끝에 남는 건 다시 바닷물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무너지고 그렇게 2500일이 넘는 시간을 견뎠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추석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고는 다시 실험복을 입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엄마, 저 공부할 게 많아서 이번에 못 가요. 그 전화를 끊고 구석에서 흐느끼던 여학생 연구원의 등을 두드려주며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의 고운 손은 이미 실험약품 때문에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해밀턴, 당신은 이 피비린내 나는 노력을 합니까? 당신이 그 잘난 텍사스 유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름값을 계산하며 거드름을 피울 때 우리는 단 1%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 심장을 깎아 넣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보고서를 쓰레기라고 불렀을 때 그 종이 조각 하나하나에는 우리 젊은이들의 청춘과 제 늙은 몸의 마지막 기력이 서려 있었다는 걸 당신은 죽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제 그 기적이 현실이 되어 당신들의 눈앞에 나타날 겁니다. 42조 원의 에너지주, 그 사슬을 끊기 위해 우리가 지옥에서 가져온 그 결과물 말입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이 에너지 노예들이 어떻게 당신들의 그 거만한 에너지 성체를 무너뜨리는지 이제부터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당신들의 가스를 구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바다에서 우리만의 기술로 우리만의 미래를 쏘아 올릴 겁니다. 이제 그 문이 열립니다. 세계 에너지의 역사가 뒤바뀌는 그 전율 돋는 순간에 당신들은 이 낡은 지하 실험실에 이름 없는 과학자들 앞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파리의 화려한 조명은 사라지고 제 눈앞에는 다시 그 지긋지긋한 지하 실험실의 형광등이 깜빡입니다. 7년 전 제가 처음 이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사람들은 제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박 교수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먼. 바닷물을 바로 에너지로 바꾼다고? 그건 신의 영역이야. 인간이 건드릴 게 아니라고.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일지도 모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선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약합니다. 그냥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소금기는 물론이고 황산염, 마그네슘, 칼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생물들까지 온갖 것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기존의 과학 상식으로는 이 불순물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담수화 과정을 거쳐야만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담수화 장비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전기료가 뽑아내는 가스값보다 비쌌습니다.
결국 전 세계는 바닷물은 공짜지만 쓰는 건 공짜가 아니다라며 포기했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그 거만한 해밀턴도 그 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연구비는 이미 끊겼고 실험실 임대료는 수개월째 밀려 있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카드 명세서에는 재료비와 학생들의 간식비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점점 작아졌고 저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져 연구실 구석에서 쪽잠을 청했습니다. 그 비참함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없애지 못한다면 품어버리면 어떨까? 불순물을 걸러내는 게 아니라 불순물이 전극에 달라붙지 못하게 만드는 특수한 구조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제 지옥 같은 7년 사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팀원 차분명은 그때부터 스스로를 지하의 유령들이라 불렀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 4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해 피부는 창백해졌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훈장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한 다공성 나노전극은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수십억 개 뚫려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멍의 크기가 1나노미터만 틀려도 효율은 수직으로 추락합니다. 머리카락을 10만 개로 쪼갠 것보다. 더 정밀한 세계에서 저희는 핀셋 하나를 들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년을 매달린 끝에 드디어 효율 30%를 찍었던 날이었습니다. 연구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제 살았다고 기뻐했는데 딱 1시간 만에 실험 장비가 폭발해버렸습니다. 바닷물의 부식 속도를 전극이 견디지 못한 겁니다. 3년의 시간이 단 1초의 불꽃과 함께 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시커멓게 타버린 실험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정우 교수가 미친 사람처럼 묻더군요. 박 교수, 우리 이제 어떡하냐?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 통곡 섞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파버린 전극 조각 중 딱 한 부분, 아주 작은 일부분이 부식되지 않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파편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우야, 봐봐. 여기는 살아있어. 구조를 조금만 더 촘촘하게 짜면 될지도 몰라. 그날 밤 저희는 집으로 가는 대신 빗자루를 들고 실험실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여두었던 바다가 답이다 라는 포스트잇 옆에 피 섞인 글씨로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광기의 시간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부품을 직접 깎았습니다. 청계천 공구상가를 뒤져 폐금 모터를 사오고 버려진 구리선을 주워다가 전극을 짰습니다. 교수님, 저 이번 달 월급 안 주셔도 됩니다. 일단 씨앗부터 사죠. 대학원생 막내 진아가 제 손에 자기 월급 통장을 쥐어주던 날 저는 연구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엉엉 울었습니다. 스승이라는 놈이 제자의 청춘을 저당 잡고 이 짓을 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저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아니면 이 아이들의 헌신을 증명할 기회조차 영영 사라질 테니까요.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는 지하실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실험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에 실내 온도는 40도를 육박했습니다. 다들 팬티바람으로 앉아 현미경을 들여다봤고 발밑에는 얼음 주머니를 끼고 살았습니다. 겨울은 더 가혹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가스가 끊겨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손이 고바들어 정밀 작업이 안 될 때는 서로의 손을 입김으로 녹여주며 버텼습니다. 교수님, 우리 이거 성공하면 따뜻한 데 가서 고기 실컷 먹어요. 그 소박한 꿈 하나가 저희의 유일한 연료였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괴롭힌 건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가끔 실험실을 방문하는 평가위원들은 저희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대놓고 코를 막았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최고 대학 실험실에서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납니까? 박 교수, 이런 환경에서 무슨 세계적인 기술이 나와요? 그냥 적당히 정리하고 전공 바꾸세요. 그들은 저희가 창원바다에서 직접 떠온 그 귀한 바닷물을 더러운 물 취급했습니다. 저희가 7년간 흘린 땀방울을 무식한 고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시하던 그 더러운 바닷물은 서서히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효율은 50%를 넘어섰고 연극의 수명은 10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6년째 드디어 24시간 연속 가동에 성공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7년의 유패 친구의 결혼식도 부모님의 환갑잔치도 자신의 청춘도 모두 이 어두운 지하실에 묻어버린 7명의 영혼들이 비로소 빛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는 상용화였습니다. 실험실 수준의 작은 셀이 아니라 실제 공장에서 쓸 수 있는 거대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상황. 저희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 실험에 매달렸습니다. 해밀턴이 그토록 비웃던 65전 4%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수만 번의 폭발과 수천 번의 부식, 그리고 수조 번의 시뮬레이션 끝에 바다가 허락한 신의 숫자였습니다. 그 마지막 실험이 성공하던 새벽 4시 20분. 연구실 창문 너머로 희뿌연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승리의 아침이었습니다. 7년 전 파릇파릇했던 제자들은 이제 눈가에 주름이 잡힌 중견 연구원이 되었고 제 머리는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웃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우리 고기 먹으러 가요. 진아의 그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해밀턴, 당신은 이 지옥 같은 7년을 모릅니다. 당신이 미국 에너지부의 안락한 의자에 앉아 숫자로 세상을 재단할 때 우리는 이 습한 지하실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당신이 찢어버린 그 보고서에는 우리 7명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짓밟아도 그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하실을 나갑니다. 당신들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압도적인 기술력을 들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그 오만한 판도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기 위해 말입니다. 중동의 가스관이 썩어 들어가고 당신들의 패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7년의 유패를 끝내고 이제 대한민국의 바다가 전 세계를 향해 포효하기 시작합니다. 파리 IAEA 회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제 발밑에 흩어진 보고서, 조각들을 비웃듯 해밀턴 위원장은 구두 끝으로 그 종이들을 지그시 밟으며 다시 한번 입을 엽니다. 박 교수, 당신의 그 구질구질한 감상파리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과학과 자본이 지배하는 냉혹한 현장입니다. 당신들이 지하실에서 눈물을 흘렸든 피를 토했든 그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오직 검증된 숫자뿐입니다. 그의 신호에 따라 회의실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집니다. 전 세계 7개국 에너지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기술을 완전히 매장하기 위한 공개 검증의 막이 오른 겁니다. 해밀턴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앉은 일본 대표단과 눈빛을 교환합니다. 자, 이제 당신들이 가져온 그 마술 같은 숫자가 얼마나 허구인지 전 세계 앞에서 확인해 봅시다. 쉐돈 부국장, 준비됐나? 저는 고개를 들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너머에는 서울대 지하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우리 제자들이 보였습니다. 퀭한 눈,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은 7년 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밀턴이 독사 같은 목소리로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재현성입니다. 그 잘난 65.4%라는 효율, 그거 딱 한 번 운 좋게 나온 수치 아닙니까? 실험이라는 건 누가 해도 똑같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당신들처럼 가난한 연구소에서 조작한 데이터 말고 진짜 반복된 결과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본 심의관이 거들고 나섭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예전에도 줄기세포니 뭐니해서 전 세계를 속인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바닷물에 메탄을 몰래 섞어놓고 실험한 거 아닙니까? 우린 당신들 데이터를 1%도 믿을 수 없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오욕과 멸시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서울에 있는 한정호 교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 교수, 보여주세요. 우리가 7년 동안 무엇을 쌓아왔는지. 화면이 전환되며 빽빽한 데이터 시트가 올라옵니다. 17회 연속 반복 실험, 데이터 패러데이, 효율 평균 64.8%, 오차 범위 0.9% 이내. 그것은 통계적으로 완벽을 넘어선 신의 영역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비웃던 독일 기술장의 안경이 코끝으로 흘러내립니다. 해밀턴의 볼펜이 멈춥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17번이나 연속으로 같은 효율이 나온다고? 그것도 천연의 수로? 해밀턴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소리칩니다. 좋아, 숫자는 그럴듯하게 만들었겠지. 하지만 안정성은? 바닷물은 독이야. 3시간만 돌려도 전극이 녹아버리는 게 상식이야. 독일 막스 플랑크도 3시간을 못 버텼는데 당신들이 무슨 수로 그걸 버텨? 그때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정호 교수가 카메라를 똑바로 음시하며 말합니다. 해밀턴 위원장님, 저희는 지금 24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탐험 바닷물이 저희 셀을 통과하며 메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시간 22시간 45분, 효율 저하율 0.7%입니다. 눈이 있으면 직접 보십시오.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확인한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의 수석연구원 클라우스 피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화면 앞까지 다가가 숫자를 확인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우리가 15년 동안 찾던 바로 그 구조야. 표면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조조 자체를 나노 단위로 비틀어 버렸어.
이건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아니, 이건 광기에 가까운 집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결과예요. 해밀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좋아. 기술은 그렇다 쳐. 하지만 경제성은? 당신들 그거 메탄 1리터 만드는데 들어가는 전기료가 중동 가스값보다 비싸잖아. 그럼 그건 기술이 아니라 그냥 비싼 쓰레기야. 42조 원을 아끼기는커녕 나라 살림 다 거덜낼 생각입니까? 그의 독설에 회의실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본의 논리, 가장 강력하고 비정한 무기죠. 하지만 저는 이 질문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보고서 한 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해밀턴이 밟고 있던 종이 조각들과는 다른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 선언서였습니다. 해밀턴 위원장님, 당신은 중동의 가스관만 보느라 우리 대한민국 바다의 잠재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밤마다 버려지는 미녀 전력이 넘쳐납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들어졌지만 저장할 곳이 없어 버려지는 그 아까운 전기들 말입니다. 저희 기술은 그 공짜 전기를 메탄이라는 에너지로 바꿔 저장합니다. 원료비는 바닷물이니 영원이고 전기료는 버려지는 전기를 쓰니 사실상 영원입니다. 자, 이제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누가 쓰레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감탄사를 뱉었습니다. 중동 가스관에 매달려 전 세계를 협박하던 에너지 카르텔의 논리가 한국의 이 지하 실험실 기술 하나에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심의관은 이미 혼이 나간 표정으로 노트를 떨어뜨렸고 해밀턴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재앙이야. 전 세계 에너지 질서를 파괴하는 테러라고. 미국 LNG 산업이 무너지고 중동의 우방들이 파산하면 책임질 거야? 해밀턴의 그 비명 섞인 외침은 오히려 한국 기술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찬사로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배만 불리며 전 세계를 에너지 인질로 잡고 흔들던 당신들에게는 그 어떤 핵폭탄보다 무서운 재앙이겠지.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게 그리고 에너지 지옥에서 고통받던 전 세계 서민들에게는 이것은 구원이자 축복입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독일의 피셔 연구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나 점점 더 크게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영국 대표가 일어났고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참했습니다. 해밀턴이 앉아, 당장 앉지 못해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거대한 시대의 파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A등급입니다. 피셔 연구원의 선언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IA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서울대의 해수, 직접 분해 기술의 A등급, 즉 즉시 상용화 및 국가적 투자 대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건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류가 에너지 지옥에서 탈출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해밀턴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토록 거만했던 위원장의 어깨가 한순간에 쪼그라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짓밟았던 보고서, 조각들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그 종이 조각들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가시돋친 덩굴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화면 속 서울대 실험실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껴안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파리 회의실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건 승리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 무시당했던 세월, 그리고 드디어 우리 기술로 우리 부모님들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섞인 통곡이었습니다. 저는 해밀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저희 보고서를 쓰레기라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에너지 노예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제 노예의 사슬을 끊는 건 당신들의 자비가 아니라 우리가 지옥에서 가져온 이 작은 정극 하나입니다. 당신들의 가스관은 이제 차갑게 식어갈 것이고 중동의 부감들은 더 이상 우리를 협박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바다가 우리의 가스전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쉘던 부국장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교수,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역전극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맞잡는 순간 저는 7년 전 그 어두운 지하실에서 처음 바닷물을 떠오던 그날을 생각했습니다. 그 짠내 나던 바닷물. 이제는 전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성수가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42조 원의 지옥. 그 견고한 성덕에 드디어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틈을 타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타리의 회의실을 빠져나오자 4월의 눈부신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집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짓밟으려 했던 해밀턴 위원장의 비명 섞인 절기는 이제 저 멀리 들려오는 소음처럼 아득해졌습니다. 제 손에는 찢어진 보고서 대신 전 세계 에너지 기구가 인정한 A등급 평가서가 들려 있습니다. 7년 전
습기 가득한 지하실에서 시작된 그 무모한 도전이 드디어 전 세계 에너지 역사를 새로 쓰는 거대한 혁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서울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끝났어 이제. 정말 다 끝났어. 그 말 한마디를 내뱉는데 지난 7년간 심장을 억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집담보대출 서류를 보며 밤잠을 설치던 아내의 깊은 한숨, 아빠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잠들었던 아이들의 뒷모습, 그리고 예산이 없어 실험기계를 고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수많은 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승리의 기쁨보다 이제야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에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인파와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저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매년 42조 원을 아끼는 기술이 정말 완성된 겁니까? 중동의 보복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그 어떤 화려한 인터뷰도 거절한 채 곧장 관악 캠퍼스 3복 2동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환영식보다 저에게는 더 급하고 소중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지하 실험실 문을 열자 퀭한 눈으로 저를 기다리던 7명의 제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들을 하나하나 으스러지도록 껴안았습니다. 야품에 절어 거칠어진 아이들의 손마디가 느껴질 때마다 제 가슴이 갈기갈기 저며왔습니다. 너희가 해냈어. 너희가 이 나라를 구했어. 우리는 그 낡은 지하실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원빈국에서 태어나 기름 한 방울 안 나온다는 서러움을 오직 실력과 집념으로 갚아준 자들의 당당한 긍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술은 단순히 바닷물로 가스를 만드는 과학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해외로 빠져나가던 42조 원이라는 피 같은 외화를 우리 국민의 품으로 되찾아오는 진정한 경제독립 선언입니다. 그 42조 원이면 우리 어르신들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고 겨울철 냉방 같은 방에서 떨지 않게 난방비를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나라 발전에 바치느라 정작 당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그 빚을 온전히 갚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중동의 국왕들은 호화로운 요트 위에서 파산을 예감하며 오열하고 있습니다. 저 오만한 강대국들은 자기들의 거대한 가스관이 하루아침에 고철덩어리가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울 때 우리는 비로소 웃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바다는 이제 마르지 않는 무한한 유전이 되었고 우리 과학자들이 지옥에서 가져온 그 정극 하나는 그 어떤 핵무기보다 강력한 국력이 되었습니다. 실험실 벽면 한가운데 7년의 세월을 견디며 누렇게 바랜 포스트잇. 바다가 답이다를 제 손으로 떼어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지하실의 기적을 대한민국 모든 바다에 심겠다고 말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더 이상 에너지 국어를 하지 않는 세상, 우리 어르신들이 고생 끝에 맞이한 노후가 가난과 추위로 얼룩지지 않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7년의 유패는 끝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에너지를 지배하는 찬란한 태양이 되어 떠오릅니다. 당신들의 가스관은 썩어가겠지만 대한민국의 바다는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서울대 지하실험실의 이 기적같은 승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뜨거움을 느끼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박 교수와 7명의 연구원만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공장을 세우고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 낯선 타국 땅에서 피땀 흘리며 이 나라의 튼튼한 기틀을 닦아오신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그 지독한 집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오직 사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 믿고 평생을 버텨오신 여러분의 그 고귀한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강대국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매년 중동으로 빠져나가던 4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보다 더 값진 것은 어떤 무시와 천대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며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 특유의 꺾이지 않는 기계일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노후 걱정, 난방비 걱정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지켜온 이 소중한 나라, 이제 후손들이 만든 이 위대한 기술로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보답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보일러 한번 마음 편히 못 켜시고 소미불 한 장의 의지에 밤을 지새우셨던 그 서러운 세월. 이제 대한민국 바다가 되어주는 무한한 에너지가 어르신들의 안방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드릴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가슴에 작은 자부심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장안과학자들을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대한민국 과학자들 정말 고맙다. 혹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다. 라고 힘찬 격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따뜻한 응원 한 줄이 제2, 제3의 박상욱 교수를 키워내고 대한민국을 에너지 강국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평생을 이 나라를 위해 온몸을 다해 헌신해 오신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영웅이자 자랑입니다. 당신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우리 후손들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거친 손마디와 구분 등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훈장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슴 벅차고 기분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십시오.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